오후 재판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뭐 오전에는 안 나오셨다가 오후에만 참석하신 분 있으신가요? 네, 네 없으시면 네 진행하겠습니다. 네 피고인 신문 절차 진행할 텐데 혹시 뭐 진행 전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요. 네, 오전에 말씀드렸던 증인 허석권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를 추가 증거로 신청하겠습니다. 아 바로 예. 신청하시겠습니까? 네, 예 목록으로 제출해 주시죠. 네. 네, 순번 648번. 네, 관련 사건에서의 증인 신문 조서 및 녹취서, 요지서가 제출되어 있고요. 뭐 내용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신문 조서면 뭐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는 걸로 보여서 일단 오늘 보고 수요일 재판 진행할 때 의견을 그때 밝히도록 의견까지 하겠습니다.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648번은 오늘 증거 신청까지 하신 걸로 하고요. 네, 그 관련 나머지 절차는 수요일 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뭐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예, 피고인 앞으로 나오세요. 네, 네 앉으시죠. 앉으십시오. 네. 네, 진술 거부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술한 내용에 따라서는 유죄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듣고 뭐 진술 거부권 행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말씀을 하셔도 되고 그 본인이 선택해서 진행하시는 겁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네. 제가 잠깐 메모 같은 거 질문을 좀 할 수 있도록 종이를 좀 써도 되겠습니까? 아, 그 뭐 백지에 메모하시는 백지입니다. 건가요? 예, 그건 상관없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일단 시간은 1시간 정도 말씀하셨고요. 네. 그러면 검찰에서 먼저 특검에서 먼저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을 잘 듣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네, 피고인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3회, 검찰에서 1회, 특검에서 3회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지요. 네, 피고인은 7회 조사 시 모두 같은 변호인이 참여하여 조사를 받았지요. 네, 피고인은 조사받는 중에 변호인과 상의를 계속하였는데 맞나요? 네, 피고인은 특검에서 검사의 질문에 답변을 하면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답변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다시 불러주어 그 답변이 맞는지 그때그때 확인하면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지요. 네, 피고인 조사 시 동석한 변호인은 조사 내용을 실시간으로 메모를 하였고 이후 메모와 조서를 다시 비교하면서 열람한 사실이 있지요. 네, 피고인은 조서를 열람하면서 그때서라도 진술을 변경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해당 부분을 자필로 직접 정정한 사실이 있지요. 네, 피고인은 경찰 단계에서 1회, 검찰 단계에서 1회, 특검 단계에서 1회, 총 3회 진술서를 변호인을 통해서 제출한 사실이 있지요. 네, 피고인이 제출한 진술서에 대해서는 각 조사 시 다시 질문하였고 이에 대해 각 진술서 기재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맞나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피고인은 2024년 12월 3일경 국무총리로 재직 중이었지요. 네, 피고인은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실에 가게 된 경위가 어떤가요? 제가 하루 일정을 마치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대통령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에 그 윤석열입니다. 이렇게 뜨는 그런 전화였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그래서 지금 퇴근해가지고 집에서 쉬고 있다. 그랬더니 잘 됐습니다. 지금 곧 들어와 주십시오. 그리고 주위에는
좀 알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시면 누가 안내를 할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11번은 생략하겠습니다. 12번입니다. 피고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화번호를 저장하면서 윤석열입니다라고 저장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거는 그 대통령님의 전화가 오면 자동적으로 뜨는 아마 대통령님이 가지고 계신 뭔가 그런 전화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피고인이 저장하지 않은 문구가 휴대전화 화면에 노출된 것이라면 별도 애플리케이션으로 작동하는 비하폰이나 텔레그램 등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으로 통화를 한 것인가요? 저는 정확히 어떤 그 전화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그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대통령님의 스마트폰 전화를 드렸더니 그 전화는 아닌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어떤 전화였느냐 하는 것은 저는 그 제시하지를 못했습니다. 네. 네, 피고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눈 것을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 주위에 말하지 말고 대통령실로 오라 이 말만 들으셨다 이 말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피고인은 윤석열 전 누군가가 안내해 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누가 안내 줄 것이다 이 말까지 네. 추가해서 들으셨다는 거군요. 네. 예, 15번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나요? 전혀 없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시 국무위원들에게 대통령실로 오라는 연락을 직접 한 경우에는 일반 휴대전화로 한 것이 확인이 되는데 피고인과는 통화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보안 방식으로 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밀 통화 방식으로 할 만한 비밀스러운 대화 내용이 있었었나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비화폰은 저는 별로 쓰지를 않기 때문에 아마 비화폰은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피고인은 강희구 전 부속실장에게 텔레그램으로 어떤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나요? 대통령께서 누군가가 안내를 해줄 것이다 그랬는데 누구라는 그 사람에 대한 통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는 제가 강희구 실장한테 누가 저를 안내해 주게 돼 있나요? 라고 하는 내용을 보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강희구 전 부속실장에게 텔레그램 보세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이유는 뭔가요?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 연락이 또 역시 없었습니다. 그래서 텔레그램으로 강희구 실장의 번호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좀 착각을 했습니다. 아마 전화 메시지로 보냈는데 연락이 없기 때문에 텔레그램으로 보내면서 텔레그램을 좀 봐주세요. 역시 누가 저를 데리러 나오겠습니까? 라는 그런 내용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 드린 거는 이제 텔레그램으로 먼저 강희구 전 부속실장에게 보낸 다음에 이후에 문자 메시지로 네. 텔레그램 좀 보세요라고 또 다시 네. 보내신 게 있는데 네. 문자 메시지로 다시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여쭤본 겁니다. 거기에는 연락이 텔레그램으로 보냈는데 없기 때문에 대개 2개를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또 한 번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피고인은 텔레그램 보세요라는 내용 대신에 지금 피고인이 말한 대로 그 문자 메시지로 바로 용산에 가면 누가 안내해 주나요? 이렇게 적었으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기재하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글쎄요, 뭐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요. 제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도 아마 그런 질문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보안성이 높은 텔레그램 대화방에 기재한 내용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는 경우에는 그 흔적이 남을 수 있으니까 이를 피하고자 비상계엄 선포 관련한 비밀 내용을 텔레그램에는 기재가 돼 있었던 거 아닌가요? 네,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접견실에 들어가서 김용호 전 통일부 장관과 어떤 대화를 하였나요?
지금 정확히 어떤 대화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별로 기억에 남지 않는 거를 보면은 그렇게 큰 중요한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김용호 전 통일부 장관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기 전까지는 피고인으로부터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 같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을 하였었는데 어떤가요? 저는 그거는 완전히 김영호 장관이 잘못 인식을 하고 있다.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조사 단계에서 필요하면 김영호 장관과 저를 대질 신문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피고인은 김용호 전 통일부 장관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던 집무실로 들어갔을 때 집무실에 누가 있었나요? 그 조사를 받을 때는 워낙 그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나 충격을 받고 그러한 상황이어서 사실 그러한 것들이 정말 그 기억에 잘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여러 장관님들이 또 진술도 해주시고 또 언론에도 나고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인식은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 그 제가 잘 인식을 못하던 거하고는 조금 다른 상황이어서 말씀을 뭐 다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드린다면 제 생각에는 김영현 장관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계셨고 그 다음에 김영호 장관 물론 같이 갔고 그 다음에 조태열 장관과 그 국정원장이 저보다 좀 뒤에 왔었고요. 그리고 아마 법무부 장관님이 계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 이것은 사실은 사후적으로 조금 형성된 그러한 그 내용이어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피고인은 집무실에 들어가면서 목격한 장면이 무엇인지 당시 상황 기준으로 해서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우선 그 제가 앉았을 때 대통령님께서 비상계엄을 하려고 합니다. 미리 말씀 못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해야 되는 그러한 그 이유는 뭐 국가의 발전, 국가에 해를 끼치는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러한 저기 것들을 마이크 대고 좀 크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것들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래가지고 아마 바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 경제, 그러니까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고 경제가 정말 망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일입니다. 정확한 지금 그 워딩은 제가 생각이 잘 안 납니다만 하여튼 재고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뭐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집무실에 들어오기 전까지 있었던 일이라는 건가요? 전입니다. 네. 그럼 지금 피고인은 이전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시면서는 대한민국 경제가 망가지고 대외적인 신인도도 엉망이 됩니다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맞습니까? 네, 아마 비슷한 취지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161쪽 네, 2161쪽 순번 566번 검사 작성 피고인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제시하겠습니다.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직접 반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는데 맞나요? 명시적으로는 안 썼습니다만 대한민국 경제가 망가지고 대외적인 신인도가 엉망이 된다 하는 것은 그거는 우리나라로 봐서는 굉장히 중대한 그러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피고인이 말씀해 주신 재고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직접 한 것은 아니고 대외적인 신인도도 엉망이 된다라는 말하는 것 자체가 재고해 주십시오라는 취지라는 의미인 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재고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취지로 무슨 단어를 분명히 썼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대외적인 신인도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 이것이 결국 다 망가지게 된다 하는 말씀을 네. 그러면 뭐 대한민국 경제가 망가지고 대외적인 신인도가 엉망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는 기억이 나시는 거고 네. 재고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거는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엄은 정말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지 재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지 그러한 그 정확한 워딩은 제가 조금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나 전체를 마무리하는 그런 얘기는 한 것으로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럼 두 가지 말 중에 한 가지는 했다는 뜻입니까? 계엄은 안 됩니다. 또는 재고해 주십시오. 둘 중에 하나는 했다는 뜻입니까? 네,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죠. 네. 그렇다면은 지금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7번이나 조사를 받으시는 중에는 왜 지금처럼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을 전혀 하지 않고 반대라는 단어도 직접 사용하지도 않았다라고 진술을 하셨던 건가요? 그 제가 얘기한 우리 경제와 대외 신인도에 대한 그러한 그 영향은 그거는 정말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또 국민 전체를 봐서는 물론 재판장님이 가끔 지적을 해주십니다만 우리 국민들의 민주주의 또 국민들의 그러한 그 삶 이런 것에 대해서 엄청 중요한 그러한 그 영향을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우리나라의 중요한 몇십 년 동안에 우리가 쌓아왔던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또 실질적인 그러한 일들이 아닌가. 따라서 그것이 영향을 받고 잘못된다고 하면 그건 우리나라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일이다. 따라서 그거는 굉장히 강력한 반대의 뜻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에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그걸 물어보신 게 아닌 것 같고 조사 과정에서 왜 반대했단 말을 안 했냐 이걸 물어보신 거 아닌가요? 그 말을 왜 답변을 안 하셨냐 그걸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다시 네. 한 번 더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예. 조사 과정에서는 재고해 주십시오라든가 반대라는 말을 직접 한 적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대외적인 신인도 경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것이 반대다라는 의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오늘 진술은 이제 직접 반대 재고라는 말을 한 것처럼 지금 진술을 하셔서 그 왜 이전엔 수사기관 때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냐라고 여쭤본 겁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반대 그 자체 용어를 썼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 질문 자체의 취지는 조사 받으셨던 내용을 보면은 반대라는 정확한 그 단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 전체적으로 비상계엄이라는 것을 반대라는 의미 있는 말한 것이 있냐 없냐라는 취지로 질문해서 피고인께서 본인이 말한 것 자체가 강력한 반대의 의미다라는 취지로 이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질문 자체가 꼭 반대라는 단어가 존재하느냐 여부를 여쭤본 건 아니었던 거거든요. 네, 그런 뜻에서 보면 경제가 망가지고 신인도가 엉망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재고하셔야 된다든지 하셔서는 안 된다든지 그러한 것들은 저는 반대라는 취지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637쪽, 19,638쪽, 순번 561번 특검 작성 이상민 피의자 신문조서 제시하겠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피고인이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들어오기 전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반대한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는데 어떤가요? 저는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럼 조태열 전 장관이 집무실에 들어온 이후 상황은 어떤가요? 조태열 장관이 들어오시고 저희가 이거는 좀 나중에 안 것입니다만 대통령께서 문서
조태열 장관한테 드렸고, 그래서 저는 저도 대통령께 반대를 했지만, 반대 취지의 말씀을 드렸지만, 조태열 장관 같은 그러한 외교 쪽을 담당하고 있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외교부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그렇게 대화를 대통령께 좀 해주시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그 외교부 장관께서 70년 동안 쌓은 우리의 공이 무너질 수 있다. 외교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피고인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 중에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하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제가 기억이 없다가 조태열 전 장관의 진술을 듣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이 떠올랐다라는 건가요? 뭐 국회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해서 제가 알게 됐고요. 그때는 하도 경황이 없고 황망해가지고 기억이 완전히 그냥 무슨 멘붕 상태가 상당한 기간이 계속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32번은 생략하고 33번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피고인의 진술대로라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는 중인데 국무총리인 피고인이 조태열 전 장관에게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이유는 뭔가요? 잠깐 여유가 좀 있는 시간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 제가 조태열 장관이 평소에 굉장히 소신도 있고 또 대한민국의 개방 경제 이런 것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틀림없이 이 비상계엄이 가지는 그런 그 문제점을 잘 지적해 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좀 말씀을 드려주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린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은 그때 상황이 기억나는 게 아니고 잠깐 그런 틈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추측하여 지금 진술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중간에 말씀을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말씀을 조태열 장관께 드릴 수 있지 않았나. 네, 그러니까 그 있지 않았냐라고 이제 지금 추측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때 장면이 생각나시는 건 아니신 거죠? 제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얘기한 거는 분명히 기억이 납니다. 그거는 이제는 기억이 다시 나시는 건가요? 그 얘기한 거는 기억이 나는데 뭘 받았다는 게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조태열 전 장관이 소신이 있어서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말을 할 것이다라는 것도 그 당시에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가요? 물론 조태열 장관이 들어오실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의 초반에는 질문에 답을 하시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아마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것으로 이거는 생각되는데요. 언제부터 그러면은 생각이 나신 거예요? 조태열 장관으로 하여금 말씀을 하게 해달라는 거는 아마 거의 뭐 상당히 초반서부터 당연히 생각을 났었을 거고요. 제가 지금 정확히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또 조태열 장관도 들어왔는데 총리가 바로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길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느라고 뭐 좀 신경을 딴 데다 쓸 겨를이 조금 없었다. 그런 말씀도 아마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19,653쪽 순번 561번 특검 작성 이상민 피의자 신문조서 제시하겠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태열 전 장관이 집무실에 들어오고서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말을 하였고 이때도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반대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을 하는데 어떤가요? 저는 뭐 그 시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분명히 대통령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고인은 CCTV 영상을 통해 이 사건 법정에서 이제 집무실에서 대적교실로 나오면서 문건을 소지한 모습을 확인하셨지요? 네, 확인했습니다. 네. 피고인이 가지고 나온 문건이 무언가요? 저는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제가 그 특검에서 조사를 받을 때 포고령을 가지고 나온 거 아니냐 하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저의 인식과 저의 기억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에 대한 얘기를 듣고서부터는 제가 어떤 경위를 거쳐서 무슨 일을 했었는지에 대한 그러한 기억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거의 뭐 멘붕 상태 내지는 정말 뭔가 보고 듣고는 합니다만 그것이 제대로 이렇게 들어와서 인지가 되는 그런 상황은 정말 아니었다. 정말 그런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국민들께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41번 때 같이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럼 피고인은 집무실에서 문건을 어떻게 소지하게 된 것인가요? 그 경위를 제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런 그 문건들을 소지를 했고 나중에 CCTV를 통해서 모두 다 그 방에서 나갈 때 그 앞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그냥 모아가지고 제 주머니에 넣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재판장님께서 한번 저한테 물으셨습니다만 CCTV를 보고 어떤 생각이 나느냐 그런 아주 굉장히 아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정말 저는 그런 것들을 너무나 하여튼 인지를 제대로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순번 594번 22,401조 특검 작성 피고인의 피의자 신문조서 제2회입니다. 네, 이 보시면은 저는 포고령을 받았지만 특별한 지시나 문건은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다가 열람하는 과정에서 직접 피고인이 집무실에서 누군가로부터라는 부분을 추가 기재를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피고인은 집무실에서 받은 거는 맞다라고 기재를 하신 거 아닌가요? 저것이 제 기억하고는 전혀 다른 그러한 것을 조사를 받을 때 인정한 부분입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그때 조사를 받을 때 검사님께서 김영호 장관이 제가 가진 서류를 보고 그 안에 그 의료진들의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한 항목을 보고 상당히 놀랬다 하는 것을 저한테 보여주시고 그리고 CCTV를 그날 보여주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CCTV를 저한테도 보여주겠다 하시면서 변호인은 나가달라 이것이 비밀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변호인은 나가 있었고 그래서 검사님하고 저하고 그 내용을 봤습니다. 그 CCTV를 봤더니 제가 서류를 들고 나오는 그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이게 그겁니다. 그러면 이 가지고 나오는 서류가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 6사람 그때 아마 집무실에 있다가 대접견실로 나온 그 사람들의 숫자가 6명이지 않았나 저까지 포함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대로 들었다면은 그 6명이 모두 다 포고령을 가지고 있거나 제가 지금 정확하진 않습니다. 아니면 그 6명이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포고령을 다 봤다면 그 집무실에서 가지고 나올 때 손에 들고 있는 것 같은 서류가 포고령이 아닙니까? 아마 이렇게 물으셨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그 인식과 기억은 제가 포고령이라는 것을 대통령 집무실이나 또는 대접견실에서 받은 기억이 전혀 없었지만 그 6명이 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봤다고 검사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다 그 서류를 받았다고 하면 저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저렇게 인정을 했습니다만 이거는 사실 기억에 의존한 것이 아니고 그 검사님하고의 말씀 그리고 김영호 장관의 저한테 보여주신 검사님께서 저한테 보여주신 그 내용 이런 것들하고 비추어 봤을 때 기억에 의존한 것은 아니고 추측에 의해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근데 이제 뭐 답변을 하실 때 기억이 안 나면 안 난다고 답변을 하는 게 맞는 거고요. 추측에 의해서 답변하면 뭐라고 뭐일 것 같습니다. 뭐라고 추측이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지. 조세 부른 것처럼 누게 뭐 받았지만 뭐는 사실이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한 거랑 말씀하시는 다르지 않습니까? 네, 저 재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이러한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그 상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제가 저의 기억과 사실에 확실하게 맞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어떠한 그 상황에도 처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뭐 재판장님과 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피고인이 조사 과정에 대해서 말하면서 검사를 언급을 하는데 그 검사가 바로 저죠. 제가 피고인을 조사를 했고 지금 피고인이 그 상황에 대해서 진술한 부분은 허위로 진술을 하고 있는데 그 피고인의 입장은 이해하겠습니다만 당시에 다른 6명 국무위원이 가지고 모두 다 포고령을 받다든지 이런 식으로 피고인에게 설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치 그러한 일이 있은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거는 제 기억에 분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뒷부분에 자세한 내용 계속 나오니까 제가 다 이어가면서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번 질문하겠습니다. 피고인은 대통령의 허락 또는 동의 없이 집무실에 있는 문건을 마음대로 가지고 나올 수 있나요?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됐었는지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는 거는 기억이 나는 부분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대통령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집무실에, 대통령의 집무실에 있는 문건을 국무총리가 마음대로 가지고 올 수 있나요? 일반적인 상황은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피고인이 집무실에 나올 때 문건을 소지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직접 받거나 테이블 위에 있는 문건을 가져가라는 말을 들은 경우 중 하나로 보이는데 맞나요? 저는 그런 가지고 가라든지 가지고 가도 되겠습니다라든지 그런 그 허락을 받은 그런 기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허락받은 기억이 없으면 직접 건네받은 기억은 있는 건가요? 그러한 기억도 없습니다. 네, 피고인은 집무실에서 가져나온 문건 3개 중에 2개는 목격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 포고령으로 확인되는데 어떤가요? 저는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네, 그 피고인은 특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사후적으로 보면 대접견실에서 김용현 장관이 계엄 선포문을 카피해가지고 나눠줄 때 CCTV에 제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질문 드리는 거는 대적길에서 받은 거 말고요. 네. 집무실에서 나오실 때 손에 들고 있거나 상의 안쪽에 소지했던 문건에 대해서 질문 드린 겁니다. 저는 그 어떤 서류를 가지고 나왔는지 기억이 없습니다. 네. 특검에서 피고인 조사받으면서 포고령을 건네받고서 이를 읽어보았다고 진술을 하였고 또 그 과정에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를 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다시 진술을 번복하는 이유는 뭔가요? 제 기억에 의존을 해서 그때 진술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네. 순번 614번 특검 작성 한덕 피고인의 피의자 신문조서 제3회 22,834쪽 제시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위에서부터. 네. 그 이제 변호인하고 퇴실을 하시고 면담을 한 이후에 이제 다시 조사를 하는데 2회 때도 이제 포고령을 진술을 했다가 3회 조사에 들어와서 포고령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다가 다시 변호인하고 면담을 하시겠다라고 나가신 다음에 네, 제가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았습니다. 집무실 안에서 어떻게 포고령을 받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접하였고 정확하게 기억이 없지만 제가 포고령을 받은 것이 맞습니다라고 진술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은 본인이 진술하신 건 맞습니까? 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제 처음에 기억하고는 같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밑에 또 부분 보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변호인과 면담 전에는 진술을 번복해서 받은 적이 없다고 하였다가 면담 후에 다시 받았다라고 인정하게 된 이유를 여쭤보니 제가 누군가로부터 포고령을 받은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포고령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제가 직접 포고령을 가지고 있었고 그 내용을 자세히는 보지 못하였지만 읽어본 사실이 있어서 집무실에서 누군가로부터 받았거나 책상에 있는 것을 취득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진술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말한 취지가 정확하게 기재된지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하나씩 불러드리고 이렇게 기재하게 되겠습니까?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이 이 내용이 맞습니까? 다시 확인하고 변호인하고 다시 상의하시고 이 답변에 기재된 거 최종적으로 정해졌거든요. 맞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밑에 부분에 보면 피의자는 집무실 안에서 포고령 내용을 접하였다라고 표현해서 접하였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제가 여쭤보니까 이제 자세히는 읽어보지 않았다는 취지라고 이제 말씀까지 하셨거든요. 맞습니까? 네, 그러나 저거는 제 기억에 의해서 포고령을 받은 것으로 인정을 한 것이 아닙니다. 네, 또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 문건을 취득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던 말 기억나는 것은 없나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국무총리에게 비상계엄을 선포를 한다는 설명을 하면서 아무런 말 없이 문건만 건네준다는 것은 좀 상식적이지 않은데 어떤가요? 문건을 건너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피고인은 CCTV 영상을 확인해 보면 집무실에 나올 때 손에 쥐고 있는 문건 중 자신의 손가락을 가운데 끼워 넣어서 문건을 두 종류로 구별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였는데 맞죠? 제가 물론 검사님하고 같이 그거를 봤습니다만 제가 그 서류가 무엇인지는 기억에 없고 인지를 하지 못합니다. 네. 피고인이 집무실에서 나올 때 굳이 두 개의 문건을 분리해서 손에 쥐고 나왔다는 것은 서로 다른 문건임을 확인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 아닌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서류를 제가 가지고 나왔는지가 지금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네, 22,836쪽 특검 작성 피고인 제3회 피의자 신문조서입니다. 피고인은 21시 49분경 대적견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의자는 집무실에서 가지고 나올 때 손에 쥐고 있던 두 번째 문건을
읽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이 문건이 포고령인가요? 라는 질문에 기억이 명확하지 않지만 이때 제가 포고령을 읽은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을 하셨는데 맞나요? 네, 처음 그 포고령을 제가 그 CCTV에 가지고 나오는 것이 포고령 같다라고 인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모든 적의 진술은 제가 기억에 의존하기보다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따라가는 듯한 그런 추측에 기초를 둔 그러한 그 답변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 22,837쪽 특검 작성 피고인의 제3의 피의자 신문조서 제시하겠습니다. 피의자는 포고령에 이러한 전공의 파업 부분이 기재된 경위를 알고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자 저는 모릅니다. 그 당시 대적견실에서 내용을 읽어보니 그 내용 자체만으로도 매우 놀라웠습니다라고 진술하셨었는데 조금 전에 추가 더 질문을 맞춰드리면 김용호 전 장관이 포고령에 대해서 이 부분에도 읽고 놀라웠다라고 진술한 것처럼 이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이 설명을 안 드렸는데 지금 이후에 생각과 합쳐져서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지금 이 당시에 이렇게 답변하셨던 거는 맞나요? 네, 맞습니다만 그것은 김용호 장관이 저한테 보여주신 검사님께서 저한테 보여주신 김용호 장관의 진술을 좀 따라가는 듯한 그러한 내용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포고령을 보고 제 인식의 기초를 두어 가지고 얘기한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피고인이 특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전공의 파업 부분을 읽어서 그 느낌이 그 내용 자체만으로도 매우 놀라웠다라고 말하는 거는 피고인이 특검에 진술하신 그 단어이고 그 내용이거든요. 그럼 굳이 추측에 의해서 진술하셨다라는 취지라면 이 부분을 왜 추측해서 진술하신 거예요? 김용호 장관이 저런 표현을 썼고요. 제가 포고령을 받았다고 그 기억에 기초를 하기보다는 이런 추측에 의해서 쭉 그 질문에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저런 표현을 쓴 것으로 생각합니다. 검사님께서 질문도 그 포고령의 한 문장 한 문장을 다 이렇게 읽어가시면서 그렇게 저한테 이 내용을 내가 만드는데 참여를 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다 여쭤보셔서 쭉 아마 기술이 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기록 22,838쪽 제3의 피의자 신문조서 또 제시하겠습니다. 피고인은 그 포고령 중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적 활동을 금한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문구를 읽어보았다라고 진술하셨었는데 맞나요? 네, 그 다음부터 그 모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기억에 의존하기보다는 추측에 기초를 두고 질문을 그냥 따라가는 그러한 형식의 답변이었습니다. 지금 네. 생각해 보면 참으로 부끄럽고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 다음 질문을 보면 피의자는 윤석열의 포고령을 통해 정치적 활동을 금하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라고 질문을 드리니까 네, 알았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셔서 이렇게 기재를 하기로 해서 조서가 작성이 되고 그 다음에 열람을 하는 과정에 들어와서는 네, 알았습니다라는 자체 말이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면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로 기재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렇게 그럼 기재하시죠 해서
피고인이 직접 자필로 이 부분을 기재를 하셨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지금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신 거는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자필 기재하실 때 왜 추측이다, 이건 사실 나는 모른다, 이런 내용을 왜 말을 안 하신 거예요? 네, 그렇게 했어야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기억에 충실하게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그렇게 진술을 했어야 맞는데 처음에 그 포고령을 인정했을 때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계속 그 후에 따라가면서 진술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네.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스럽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한 그 책임은 제가 다 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러한 문제를 확실하게 저의 그 양심에 맞도록 그것이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되더라도 꼭 그렇게 하고 싶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예, 51번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 이 내용만 보면은 피고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포고령을 통해서 정치적 활동을 금하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기재하고 싶으셔서 이제 기재를 했다라는 건데, 이렇게 기재하고 싶었던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 검사님께서 다 보여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질문을 계속 해주셨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포고령을 받았으니까 이 하나하나의 내용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쭉 묻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피고인은 조사를 받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피의자 신문 조서를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고인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거 하면, 특히 피고인은 당시 귀신에 씌인 것 같았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상식적이지 않은 대답한 내용까지도 그대로 다 기재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기억나지 않다고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기재가 될 텐데, 굳이 이렇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가능성이 있다라고까지 기재하신 이유가 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하나하나의 그 포고령을 저한테 보여주시고 포고령에 있는 내용의 하나하나에 대한 의미를 물으시는 과정에서 제가 그 답변을 따라갔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제가 필요한 그러한 그 책임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기록 2만 180쪽, 181쪽 피고인의 피의자 신문조서 제시하겠습니다. 피고인은 대통령실을 나와 정부 서울청사로 이동한 경위에 대해 계엄 상황을 지켜보고 국회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동하였다면서 국회에 국회의원들이 모이고 있는 상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진술하셨는데 맞나요? 이것만 보고 지금 특수본 작성,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그 사무실에 모여서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을 했고, 거기에 중요한 모니터링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이 비상계엄 선포된 것을 빨리 종식시킬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얘기로는 정말 이 비상계엄이 우리한테 미칠 영향 모든 것을 생각하면 정말 빨리 끝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제가 우리 간부들한테도 한 것으로 그렇게 기억합니다. 네, 그 2만 199쪽 순번 566번 검사 작성 피고인 피의자 신문 조서 제시하겠습니다. 피고인은 23시 08분경 야당 대표가 군대를 동원해 국회의원 체포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한 내용 등을 보도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즉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맞나요? 우리 총리실 팀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론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TV도 보면서 그렇게 그런
그 상황에 대응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빨리 이 모든 것을 해제할 수 있느냐 하는 쪽에 저희의 역점을 뒀었다. 물론 그 결과가 재판장님께서 여러 번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만 우리 국무위원들의 모든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치 못했고 또 계엄을 막는데 성공하지 못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정말 모든 정치적, 역사적, 도덕적 이런 그 책임을 다 느끼고 있고 많은 또 자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질문에 대해서는 맞다고 대답하시는 거죠? 네, 인지하셨다라고 대답하신 거죠? 네. 질문 저희가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저 내용 자체는 네. 저희가 알고 있었다. 네. 예, 다음 질문하시죠. 이 22,343조 제2회 피의자 신문 조서 제시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이전인 24년 9월경 계엄령 준비설이 언급되는 시기에 비상계엄을 하더라도 국회에서 해제 요구를 하면 해제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맞습니까? 네, 그 당시 국회에서 하도 저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비상계엄을 할 것이다. 막 그렇게 계속 의원들이 질의를 했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그 가능성이 없는 일인가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런 질의에 대해서 답변도 하고 그랬던 것 네.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국 비상계엄이라는 게 선포가 됐고 또 우리 국무위원들이 충분히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기록 697쪽 검사 작성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의 진술조서 제시하겠습니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대적견실에서 그럼 군대가 이미 다 대기하고 있는 겁니까?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때 국방부 장관이 그렇다라고 말하였다면서 피고인에게 집무실로 다시 들어가서 대통령님을 한 번 더 설득해 보시라라고 재촉했습니다. 라고 이제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도 같은 자리에 계속 있으셨으니까 조태열 전 장관인가 김용현 전 장관의 대화를 듣고 군대가 이미 대기 상태라는 것은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그러한 그 군의 움직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자세히 다 알고 있었다 하는 것은 과장일 겁니다. 그러나 대통령을 계속 좀 설득을 해서 저 시간을 좀 늦추고 또 국무위원들이 좀 더 많이 오게 해서 그 반대 의사를 좀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잘해서 계엄을 막는 데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모든 국무위원들의 아주 정말 긴급한 그러한 과제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국민들께 정말 죄송하게 저희가 계엄을 막는 데는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은 군대에 대해서 자세히는 알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자세히는 알지 못하더라도 계엄이니까 계엄령에 따른 계엄군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라는 그렇다고 거네요. 그 내용을 알 수는 없죠. 저희한테 이렇게 다 보고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언론 같은 거를 통해서 그런 정보를 접하는 것이어서 그 정보가 반드시 완벽하다고 보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피고인은 CCTV 영상을 통해 상해 안조무늬의 문건을 소지한 사실은 확인하였지요. 저는 그것을 저의 기억에서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네, 제가 질문 드린 거는 죄송합니다. 이 사건 법정하고 그 이전에 조사 받으시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상해 안주머니에서 문건 하나를 꺼내는 장면을 직접 보시지 않았냐 이 말입니다. CCTV에서요. 예, CCTV 영상을 통해서 네, 보셨지요? 네. 예. 피고인이 상해 안주머니에 소지한 문건은 무언가요?
저는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네. 그 1679쪽 순번 50번 사경 작성. 예. 근데 앞에 55번 질문 관련해서 그 군대가 대기 중이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저 시간대별로 실시간별로 저희가 군대의 움직임을 보고받거나 그걸 그런- 묻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질문은 그 조태열과 김용현 사이에 그 대화 내용에 있는 군대가 대기 중이다. 이걸 묻는 겁니다. 뭐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군대가 뭐 몇 명이 동원이 되고 어디로 출동하고 이걸 묻는 게 아니고요. 그 둘 사이 대화 중에 군대가 대기 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뭐 듣지를 못했습니다만 조태열 장관이 얼마 전에 법정에 나와서 그렇게 대기 중이라고 했던가요? 하여튼 뭔가 좀 김영현 장관에 대해서 싫은 소리를 한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죠. 네. 그 1679쪽 순번 50번 피고인의 사경의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 제3회입니다. 피고인은 집무실에 방문할 당시 개인적인 문건을 소지하지 않았고 대통령실 5층으로 이동하는 중에는 누군가로부터 건네준 문건이 있었나 해서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는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피고인이 당시 대통령실 5층 대적견실 집무실에 있을 때 소지한 문건들은 그렇다면 그곳에서 받은 문건들이 맞다는 거네요. 뭐 당연히 그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디서 네. 딴 데서 제가 받을 때는 없었던 것으로. 예. 기록 제 3779쪽 순번 132번 피고인의 제1회 피의자 신문조서입니다. 피고인은 대적견실에서 퇴실하여 국무총리실에 간 후 대통령실에서 가져온 그 문건을 자신의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가 이제 12월 6일경 파쇄하였다라고 진술을 하거든요. 뒷부분까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780쪽. 이렇게 진술을 하셨는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일단 그 계엄이 해제가 됐고 그래서 저런 그 서류가 뭐 특별한 그런 내용이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이 돼서 폐기를 했습니다. 그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아무런 설명 없이 문건을 가지고 나온다는 게 상식적이지 않다 보니까 피고인이 상해 안주머니에 소지한 문건도 어떤 문건인지는 설명을 듣고 가지고 나온 거 아닌가요?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피고인은 다른 문건은 손가락을 끼워서 분리한 방식으로 두 개를 분리해서 손에 쥐는 방식으로 가지고 나온 것과 달리 상해 안주머니에 별도로 보관한 이유는 뭔가요? 저는 어떤 서류가 안주머니에 있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당시 집무실에서 나오는 이상민 전 장관, 조태열 전 장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피고인 중에서 상해 안주머니에 문건을 소지하는 사람은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피고인, 이상민 전 장관, 조태용 전 원장, 박성재 전 장관으로 확인이 됩니다. 피고인은 그 문건의 비밀 유지를 위해서 상해 안주머니에 보관하는 방식을 취한 것 아닌가요? 저는 뭐 특별한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피고인은 국무위원의 의견을 들어보라는 취지로 국무위원 소집을 건의하였다라고 주장하는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른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부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에 피고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위원을 더 불러서 의견을 들어보라라고 한 건가요? 국무위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은 집무실에 있는 사람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모든 국무위원들 그러니까 어차피 그 국무회의는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도 못한 그러한 그 상황이었습니다만
좀 더 많은 국무위원들이 와서 대통령께 그러한 그 반대 의사를 밝히고, 저는 어떤 국무위원들도 우리나라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계엄에 찬성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모아서 대통령께 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저는 당연히 국무위원들을 더 모은다 하는 것은 모든 국무위원들을 다 모으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2228쪽 순번 573번 피고인의 진술서 제시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윤석열 대통령님은 진술인에게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꼭 국무회의를 거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말씀하였습니다. 진술인은 다시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하여는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만 한다고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였습니다. 라고 기재한 진술서, 피고인 명의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 맞지요? 네,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내용대로라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피고인에게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국무회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국무회의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을 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국무회의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건의한 것으로 내용이 확인되는데 맞나요? 저는 국무위원들을 더 모아서 그 반대 의견을 대통령께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꼭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취지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그 노력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충분하지 못했고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하면은 여튼 피고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꼭 국무회의를 거칠 필요는 없다. 이 말은 들으셨다는 거죠. 저는 뭐 정확히 저런 워딩으로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생각에 처음에 집무실에 있었던 사람만 뭐 부르셨다면 그거는 국무회의를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그 상황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대통령님의 그러한 그 생각이 제가 물론 딱 어떤 거였는지를 뭐 윤석열 그 대통령의 생각이 어떤 건지는 제가 뭐 다 100%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그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그런 그 인식을 좀 했습니다. 그 정인신문 과정에서 윤석열이 증언한 것 내용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정인신문 과정에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윤석열은 국무회의를 거칠 생각이 있었다. 처음부터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법정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 진술과 정반대의 진술하고 계신 겁니다. 네, 지금은 피고인이 말씀하시는 건 거칠 필요가 없다. 윤석열이 말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딱 저런 워딩으로 말씀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그 당시 집무실에 한 7명 정도만 있었고 또 그분들이 무슨 국무회의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셨던 것 같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국무위원들을 우선 많이 모으셔야 된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노력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워딩의 문제가 아니고 꼭 국무회의를 거칠 필요는 없다는 건 안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게 정확히 어떤 취지인지는 제가 조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국무회의의 뭐 성격이라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인식 같은 게 있으시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하시죠. 예,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피고인은 주장하는 내용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국무위원을 더 부르도록 설득하였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 어차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불렀고 부르고 있는 중이라면 굳이 피고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위원 더 불러야 됩니다라고 설득할 필요는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렇다면 피고인은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더 부르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설득을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뭐 정확히 설득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설명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가 들어갔을 때의 그런 인식은 그런 그 국무위원들을 더 불러가지고 설명도 더 들으시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조금 아니었던 것으로 그렇게 제가 인식이 됐기 때문에 국무위원들을 더 부르시고 의견을 더 들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윤석열이 이 법정에서 한 정언은 허위 진술입니까? 어떤 내부적인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느낌은 그랬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죠. 예. 다음으로 질문하겠습니다. 68번입니다. 피고인은 이상민 전 장관과 대적견실에 남아 대화를 나눈 내용이 무언가요? 네, 저도 사실은 이상민 장관과 대화를 했다는 것을 이번에 CCTV를 보고 알았습니다. 저는 대화를 한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얘기를 했었을까라고 그동안에 정말 100번 이상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다만 제가 어딘가 진술을 할 때 얘기를 했다면 그 행안부가 가지는 그런 기능, 예를 들면 뭐 질서의 유지라든지 국민 생활의 안정이라든지 그 계엄이 선포가 되거나 해제가 되거나 결국 굉장한 영향은 이미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국가에 대한 국정의 안정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각 부처가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러한 그 상황이어서 뭔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어딘가에 좀 진술을 한 기억이 좀 나긴 합니다만 정확히는 도저히 기억이 나지를 네. 않습니다. 그 이상민 전 장관이 그러면 상해 안주머니에 문건을 소지하게 된 경위는 알고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CCTV 영상을 보면은 피고인이 이상민 전 장관이 소지한 문건을 이제 보는 장면이 이제 확인이 되는데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모르겠습니다. CCTV에서 보기는 했습니다. 네. 그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과 이상민 전 장관이 그 문건에 대해 자세히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이제 확인됩니다. 그 문건 내용에 대해서 피고인이 이상민 전 장관을 뭐 제지하거나 만류한 사실이 있나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진 않습니다만 잘 모르겠습니다. 그 피고인은 이제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상황에서 이상민 전 장관에게 비상계엄과 관련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제지한 적이 있나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네, 22,419쪽. 그 당시에 대화 시간이 상당히 긴 걸로 보이는데 그래도 기억이 안 나는 건가요? 네, 제가 듣기로는 뭐 한 11분 정도 되지 않나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기억이 안 납니까? 네, 정말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납니까? 네, 네, 다음 질문하시죠. 네, 그 한 대화 나눈 시간은 16분 정도였었습니다. 네. 기록 22,419쪽 순번 594번 특검 작성 제2회 피의자신문 조서입니다. 피고인은 대통령실에서 가지고 나온 문건을 파쇄하기 전에 적어도 그 문건이 무엇인지 파쇄해야 하는 문서인지는 확인하고 파쇄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맞나요? 네,
네, 뭐 크게 그 계엄이 해제된 상황에서 크게 중요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자필로 살펴보았지만 중요한 서류는 없어서 파쇄하였습니다. 이렇게 진술하신 걸로 된 거죠. 네. 다음으로 3812쪽 순번 132번 피의자 신문 조서 제시하겠습니다. 네, 74번부터 하고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럼 비상계엄 선포문 2장을 파쇄하지 않았다라는 건데 그럼 그것을 남겨놓은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제가 그 계엄 그 선포 회의를 하고 그 들어와 가지고 서류를 사무실에 뒀습니다만, 그리고는 워낙 그 다음부터 막 여러 가지 그 계엄 해제에 따르는 해야 할 일들이 많아가지고 거의 살펴보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 12월 6일 날 강희구 부속실장이 뭔가 그 계엄 관련 서류가 뭐 남아 있는 게 있으면 좀 보내달라 그래서 그거를 보내주고 그리고 아마 계엄 선포문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장을 남겨놓고 나머지는 파쇄를 했습니다. 네. 피의자 신문 조서 제시하겠습니다. 그 보면은 이제 피고인이 저는 사실 이게 해제가 됐기 때문에 한마디로 좀 프리하게 생각한 겁니다. 서류로서 갖추려고 갖춘다기보다 박물관에 뭐 두듯이 뭐 그런 걸로 생각하는 거고요. 거기에 사인을 해달라니까 계엄 선포문이라는 게 다 같은 거니까 같다 이런 생각을 해준 것이지 다른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진술대로라면 비상계엄 선포 여기 관련해서 박물관에 뭐 두듯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을 위해서 다른 비상계엄 관련 문건도 파쇄하지 않고 보관하였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특별한 그런 뭐 큰 의미를 두었던 것 같지는 그 발언 같지는 않습니다. 그 박물관에 뭐 두듯이라는 거는 역사적인 기록, 보존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저 그 단어를 뭐 썼던 것으로는 생각이 안 듭니다. 네. 그러한 그 의미를 두고 저 단어를 선택한 것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로 선택을 해서 쓰신 건가요? 그냥 계엄이 끝났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그 자유롭게 생각을 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거랑 박물관에 두는 거랑 어떤 의미가 있는 그 건가요? 박물관이라는 게 그렇게 뭐 적절한 표현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이 이 당시에 이 말을 단어를 쓰실 때 어떤 생각으로 쓰셨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글쎄요, 그 강희구 실장이 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문서가 하나도 없다. 계엄 선포라기보다는 계엄과 관련된 그랬을 때 그거를 한 장을 주는 것 정도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무슨 뭐 특별한 의미를 두거나 그러지는 않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한테 또 그런 설명을 한 적도 없고요. 그 피고인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취 문제, 당시 야당의 국조특위, 뭐 탄핵 등 전국의 민감한 사안들이 계속되었었는데 맞나요? 뭐 일일이 다 그런 정무적인 저 파악이라 할까 이런 것들을 뭐 다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제 문제라든지 이러한 그 국정의 문제를 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한 노력들은 각 부처가 분야별로 나눠 가지고 그렇게 했었습니다만 저희가 무슨 전체적인 뭐 국가의 정무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당시에는 계속 아마 대통령이 계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총리가 어떤 일을 하기에는 상당한 부분 자제를 하거나 제약을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김용현 전 장관의 수사 관련 뉴스 기사는 국무총리 피고인이 특히 챙겨보아야 할 사항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당시에 그 탄핵이 돼서 정지가 되면은 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이 계시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총리가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피고인은 김용현 전 장관이 긴급 체포된 사실이 뉴스 속보로 계속 보도가 되었었는데 알고 있었나요? 저는 뭐 그거는 큰 그 저의 뭐 전체 일에 어떤 그 큰 우선순위의 대상이라 할까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하여튼 계엄 후에 국정을 안정시키느냐, 대외 신인도 어떻게 회복하느냐, 뭐 이런 문제가 더 총리를 좀 필요로 하는 그런 분야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피고인은 김용현 전 장관이 긴급 체포된 뉴스가 보도된 날 강희구 전 부속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파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맞나요?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서명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느낀 것은 김용현 전 장관의 긴급 체포가 주요한 사유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아닙니다. 피고인은 강희구 전 부속실장으로부터 건네받은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에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서명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었지요. 네, 있는 거는 알고 있었지만 거기에 전부 다 이렇게 사인이 되는 그런 형식이 되리라고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이제 개인의 서명도 함부로 하지 않는데 국무총리란에 서명을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예, 사후적으로 보면 뭐 분명히 그렇습니다만 당시에 어떤 그 강희구 실장이 그런 거를 요청하는 그러한 상황에서의 설명이라든지 저에 대한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기는 좀 힘들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을 분석한 자료를 국무총리 비서실을 통해서 받은 사실이 있지요. 어떤 분들에 대한 뭐 다른 분들 김영애 전 장관이라든가 다른 국무위원들의 진술 증언 자료들을 분석한 자료를 국무총리 비서실로 받았고 그게 피고인에 대한 압수 현장에서 집에서 발견됐죠. 국회 같은데 답변을 위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 경우는 많이 있었습니다. 네. 22,394쪽 순번 594번 제2회 피의자 신문조서 제시하겠습니다. 그 피고인은 대통령실로부터 받아온 문건을 파쇄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대통령실로부터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하였다라고 진술을 하였는데 맞습니까? 네, 제가 헌재에서 위증을 했습니다. 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그 조금 전에 포고령 관련해 가지고 네. 검사가 유도하는 내용, 제시하는 자료, 김영호 전 장관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대답을 해준 것이다. 이런 취지로 오늘 주장을 하셨는데 그런데 똑같이 이상민 전 장관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 그 안에 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방식이라면 이 부분은 왜 검사의 질문에 맞춰서 대답을 안 해주는 건가요? 그 두 개가 같은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취지는 죄송합니다. 제가 예, 질문을 잘못. 취지는 포고령 관련해서 애초에 피고인에게 어떤 상황에 맞춰서 질문을 하라라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피고인에게 질문을 어떤 방식으로 유도하거나 강요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셨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방식이
피고인의 진술대로라면 이상민 전 장관이라든가 이런 다른 부분에 대해 있어서도 진술을 맞춰서 진술을 하셔야 되는데 피고인이 아니라고 대답한 거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은 모두 다 기억이 안 난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포고령에 대해서도 특검은 피고인에게 그러한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지 않나요? 저는 우리 특검에서 그 CCTV를 보고 거기에 서류가 그렇게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김용호 장관의 서류도 보여주시고 또 그 몇 사람이 이거를 다 봤다면 결국 당신도 이게 뭐 포고령이라고 봐야 되지 않냐 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거기에 좀 추측의 기초를 둬가지고 하고 우리 기억에 기초를 둬서 못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상민 장관의 케이스가 그거하고 같은 것인지는 저는 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네, 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피고인은 대접견실에서 이제 국무위원들이 나가기 전에 출석하라는 의미로 서명은 하고 갈 수 있는 건 아니냐라고 피고인이 직접 그 말을 했었다라고 조사 과정에서 말씀하셨었지요. 네, 그 취지는 제가 이거를 그 국무회의의 부서 형태로 뭔가 해가지고 무슨 사후적으로 우리 특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슨 효력을 외관을 뭐 어떻게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서류라는 거는 물론 그 중요성을 우리가 잘 알아서 잘 해야 되겠지만 날짜가 지난 거를 무슨 사인을 하거나 이래가지고 그 효력이 다시 회복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무슨 사인을 했더라도 그걸 언제 사인했느냐 하는 것은 다 밝혀지게 돼 있는 거라고 저는 평소에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누군가가 뭐 좀 사인을 하고 가세요라는 얘기로 그게 촉발이 됐고 그게 국무위원들 사이에서 약간의 그 논쟁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국무총리라는 항상 그런 위치에서 그러면은 이것을 모두가 이게 뭐 찬성 반대를 떠나서 어떻게 하면 좀 이 배치되어 있는 이런 생각들이 좀 합리적으로 타결이 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그런 좀 습관이 좀 들어있다고 할까요? 좀 그렇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별로 뭐 그게 좋은 성격. 그러면 그런 그런 차원에서 의도로 네. 뭐 여기 왔던 거라면 사인 정도 하고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자문 비슷하게 제가 했었던 그런 기억이 네. 납니다. 네. 예. 먼저 이상민. 결국은 답변하시는 거는 뭐 참석했다는 의미로 사인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는 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시간이 좀 길어지는 관계 같습니다.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휴정했다가 그냥 뭐 3시 45분에 반대 신문 절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휴정하겠습니다.